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6.3 대선이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일제히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보수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당 입장에서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에서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의 험지로 꼽히는 영남 유세 이틀째, 부산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장 먼저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희생된 참전용사 묘역 참배로 안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에선 국민의힘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한다면 군사 쿠데타에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파란색 풍선을 들고 유세무대 앞으로 몰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자 시야를 방해하기 위해 풍선을 대거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을 거쳐 조선산업 중심지 거제를 방문한 이 후보는 K조선업으로 조선 강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마트, 친환경 미래선박시장 선점, 맞춤형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남 일정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광양과 여수, 순천 등 전남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동남권과 호남권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벨트로 지정해 경남에서 전라까지 위기를 극복한 총사령관의 의지를 다진다는 구상입니다. 동서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포부를 밝힌다는 계획인데 이 후보가 누차 강조해온 통합행보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흘째 영남권에 머물면서 연일 박정희 마케팅으로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맞춤형 공약을 꺼내며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손효정 기자입니다.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대구와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두루 돌았습니다. 첫 일정을 진주 전통시장에서 시작하며 민생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전과 항공 우주 산업이 밀집한 경남 지역에선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과학기술 발전도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유세 도중 여러 차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보수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자신처럼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했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이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내고 당도 발맞춰 우주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특임 대사를 신설하고 국가 예산 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밀양으로 이동한 김 후보는 아리랑을 부르며 유세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운 지방을 위해 그린벨트 같은 각종 규제를 풀고 중앙부처를 밀양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사흘 동안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앞으로 서울과 경기를 돌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젊은 층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 롯데자이언츠 홈구장을 바다 근처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 국민의힘과의 일방적 단일화는 젊은 층이 납득하지 못할 거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 이어 부산으로 향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부산 유림회관 방문을 통해선 꾸준히 불거져온 인성론을 불식시키려 노력했고
너무나 따뜻하고 예. 좋아 보여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범어사를 찾은 자리에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통합과 포용, 화합의 중요성을 경청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행보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학업이나 취업 고민을 나눴는데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을 북한 재개발 부지로 옮기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야구장과 비견될 수 있는 바닷가 연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도 제가 새로운 공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석수를 내세워 추진하는 단일화를 두곤 젊은 층이 극도로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모인 영남권의 젊은 시민들이 이미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며 득표력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부산의 미래와 한번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또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제도 도입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영남권 순회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 지역 유세와 대학교 방문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번 대선 레이스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당내 자진 탈당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강제 조치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김문수 후보는 출당 가능성에는 재차 선을 긋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최근 보수 진영에선 원외 인사들의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전망이 확산했습니다. 보수 총결집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희생적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접근의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있다.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어서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외연 확장을 노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끝내 결단하지 않으면 출당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 무대에서 끌어내려지기 전에 강제적인 조치도 해야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강제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지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사실 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한 듯 출당이란 카드까지는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당이냐 출당이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아마 바라고 있는 점도 그동안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외부 공격도 악재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개혁신당도 김 후보의 계엄 사과에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들은 윤석열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숙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는데 대선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도 고심을 깊게 하는 대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판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신 응수하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권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홍 전 시장이 당의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한 기사를 공유하며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도 SNS로 본인들이 러브콜을 했다 응하지 않으니 인성을 운운하는 건 무슨 황당한 일이냐며 사기 경선 피해자인 홍 전 시장에게 타고난 인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이자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 불참한 걸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부출석 사유서를 내고 에헴 하고 앉아있는 민주당은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 소원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자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반발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날 긴급하게 행안위에서 행안위원장이 중심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해서 예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적용 조항이 없어져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테러 위협에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조희대 특검법 등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대선 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도 나오는데 법사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의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현 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의혹인데 민주당은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귀현 판사가 서너 명 술값으로 4,500만 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을 드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번도 지 판사가 직접 돈을 낸 적은 없다며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해당 룸살롱이라며 사진도 공개했는데 윤 전 대통령 석방에 분노한 인사가 지 판사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이미 제보했다며 법원에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같이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입니다. 아주 문제가 된 직무 관련자. 그리고 그 룸살롱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실정법도 어길 수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면서 사실로 확인되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면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겠냐는 취지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담당 법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상황에서 또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걸 양해해 주시기. 국민의힘은 법관의 의혹 제기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정도는 증거와 함께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감싸기 위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민주당은 필요하면 확보한 자료를 사법부에 제공하겠다며 반대로 사법부가 대응을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전날 김 여사 측은 조사가 강행될 경우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관련 재판이 모두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면 조사 없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특정 지역구 후보들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명태균 씨는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의 김영선 전 의원을 밀어내고 조국 수사로 고생한 김상민 전 검사에게 공천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청사 소환을 원칙으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김 여사가 첫 번째 소환 통보에 불응한 만큼 검찰은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조만간 소환 일정을 다시 정해 통보할 전망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를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은 데다 조기 대선이 임박한 만큼 강제 수사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법원 외벽 파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사람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넉 달 만에 일부 가담자들의 첫 선고 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0대 남성 김모 씨와 20대 남성 소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 6개월, 법원 건물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결과가 참혹했다며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2사람 모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소 씨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각각 12차례와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선고 전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은 법원, 경찰 구성원과 피해를 수습하고 있는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씨와 소 씨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지며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과 28일 등에도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의 대선 후보들은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현장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지금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보수정당 맞습니까? 민주정당 맞습니까? 이제 그 당도 변하든지 퇴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크지만은 본인이 하는 것은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자기가 스스로 발사하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면책을 위해서 모든 사고방식과 그 의회 권력을 이용하고 또 자기들 사법 카르텔을 이용하고 모든 이런 것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전략은 이미 대선은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 거의 무조건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파란을 통해 가지고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열려있는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포퓰리즘이라든지 급진적인 정책이 우려되는 유권자라고 하신다면은 확실한 2등 후보인 그런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파란을 일으켜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후보. 네, 이렇게 세 후보가 마치 짠 것처럼 어제 TK 지역에 이어서 오늘은 모두 PK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운동 사흘째, 그러니까 경기로 치면 홈 경기가 아니라 어웨이 경기 사흘째 치르고 있네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보수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이제 계엄과 내란뿐만 아니라 네. 그 뒤로도 거듭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 어떤 자중질환, 사분오열, 그러므로 인해서 전통적 지지층마저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외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틈을 아주 그 민주당에서는 집요하게 파고들겠다 이런 초반 선거운동 전략을 세운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가 또 최근에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이제 TK 지역에서 지난 대선에 얻었던 것보다는 한 10%가량, 10%포인트가량 지지율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제 이 지금의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 약간 전열 정비가 덜 된 지금 상황에 과감한 의원 확장을 TK, PK 지역에서 하겠다. 이런 이제 초반 전략을 수립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 후보들 간에 그 선거 전략의 기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동선이 이렇게까지 겹치는 않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상대 진영을 파고들기 위해서 TK, PK를 공략하고 국민의힘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초반에 TK, PK를 공략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이런 질문을 계속 이제 현장에서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험지라서 먼저 온 게 아니라 이제 경부선 라인 따라서 그냥 내려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숨은 전략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숨은 전략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 후보 모두 일단 TK가 연고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경북 안동, 그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는 대구. 그러니까 셋 다 이제 TK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걸 기반으로 하는 게 각자의 목표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박 의원님 설명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는 과반이 목표예요. 과반 목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딴 데서 아무리 득표를 해도 TK에서 30%대 이상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하면 과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자기 고향인 안동에서도 29.2를 득표했어요. TK 평균은 22%였고, 그러니까 꽤 많이 했는데도 30을 못 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뭔가 과반을 하려면은 TK가 우선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TK 영남에 대한 표의 값어치는 한 표를 가져오면 상대방에서 두 표를 뺏어오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압승의 키워드가 있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사수의 키워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늦었고 그다음에 갈등 속에서 겨우겨우 이제 후보 등록을 마지막에 하면서 정말 내부 전열도 가다듬지 못하고 출범했기 때문에 일단 40% 정도까지 유지하려면은 TK를 사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PK를 사수해야 한다. 이게 있는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으로 지금 말도 그런 말 했지만 1위도 할 수 있고 3위도 할 수 있는 후보다. 이 얘기 뭐냐면 도전의 키워드인 거죠. 여기에서 본인의 당대표로 만들어줬던 대구에서부터 변화의 스윙이 시작되지 않으면 이번 대선 어렵다. 판단하고 도전이라는 키워드로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김문수 후보 그렇고요. 이준석 후보는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부산에 머물렀는데 역시 오늘도 대학생들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고요. 공약은 이렇게 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법안을 곧바로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또 롯데자이언츠 구장을 이제 바닷가로 옮기겠다. 그래서 주로 젊은층 공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조금 차별화된 선거운동 방식이나 이제 캠페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첫날
그 여수 산단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석유화학공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본인이 이공계 출신이고 또 경제도 잘 안다.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정에 선거운동을 출발했고 또 거기가 이제 호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지역 확장 전략도 포함된 이제 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대학가 중심으로 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학식 먹는 이제 이런 그 선거운동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다른 후보들하고 차별성 있는 참신한 방식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는 조금 고민이 될 만한 그 대목이 뭐냐면 지역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TK, PK의 지역 기반이 확고하게 있고 또 민주당은 이제 호남 지역 기반이 여전히 건재한 데 반해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지역 기반이 없는 데다가 지지층 구성이 굉장히 좁습니다. 어떻게 보면 2030 남성층 중심으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국민의힘이 많이 흔들리고 그 반사이익을 이준석 후보가 많이 가져갈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게 지지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예.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좀 이걸 벗어나려는 그런 어떤 그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TK, PK를 집중 공략하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다가 거기가 이제 보수 본진인데 그 보수 본진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최대한 흔들어서 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하고 있는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주 그 학식 투어를 높게 보는 건 이제 이준석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가 표 확장성보다는 2030에 대한 소구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가를 돌면서 저는 식구 캠페인이라고 얘기하는 식구. 우리가 밥을 식구. 함께 먹는 걸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동지야.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을 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참신한 방법으로 동원하는데 저는 식구 캠페인이라고 명명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없다. 그러니까 노무현 모델도 얘기하고 동탄 모델도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보여주는 돌파력과 확장력이 지금 아직은 그렇게 돋보이지 않아서 지금 2030 본인에 대한 확실한 지지가 있는 쪽은 식구 캠페인을 통해서 장악하고 그다음에 중원으로 좀 나아가 보자. 뭐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또 해보겠는데요. 이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거센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설이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을 맴돌았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희생적인 결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내가 알아서 그 당을 나가겠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반명 빅텐트가 가능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가장 가까운 측근의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설득하고 있다. 저는 뭐 그런 말들을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의 하나의 변곡점이 저는 뭐 오늘 좀 일어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내 이름을 오늘 선제 탈당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서정욱 변호사하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르면 오늘 탈당. 이제 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게 오늘이었죠. 이르면 오늘 탈당, 오늘쯤 결단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께서 그 서정욱 변호사가 이 얘기할 때 같은 자리에 계셨죠? 네,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아마 그 윤 전 대통령 주변의 기류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기류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아무래도 이게 좀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중도층 민심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뭐 가장 단적으로는 이제 출당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강성 지지층이나 이쪽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이 복잡한 상황을 감안하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탈당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고 아마 어제 저녁에 제가 알기로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가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서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뭐 탈당하겠다 이렇게 단언하는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당과 후보가 이 의견을 모으면 뭐 따르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은 갖고 있다. 조만간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찬반이 나뉘어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해제하지 않으면 시간 끌지 말고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고 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시당 그 선대위 출범식 자리에서 그 얘기했다가 막 항의도 받고 이랬잖아요. 예. 그에 반해서 또 이제 그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상황을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언제쯤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질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랑 오늘 통화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전에 이렇게 기사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윤 전 대통령이 탈당 의사를 조금 밝힌 것 같기도 하고 네. 정확한 보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도 내용은 뭐냐면 예. 당이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 지금 그 보도 내용만 보면은 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통화하면서 필요하면 나의 출당도 요구하고 나를 밟고 가라. 그건 전략적으로 어쨌든 필요하면 내가 적극라도 하겠다면 그런 취지 발언을 지금 김문수 후보와 통화를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된다면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18일이 첫 TV 토론이에요. 근데 첫 TV 토론 앞두고 지금은 지방 투어를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8일 날 이재명 후보가 3자 토론에서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내란 세력 종식과 내란 세력 심판입니다. 그걸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할 텐데 예.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혹은 건너가기를 천명하거나 혹은 준비하지 않는 한 이 대답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탄핵이 31번의 줄탄핵이 어떻고 그게 부당했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헌법재판소가 얘기했듯이 정치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윤 전 대통령의 조기 파면으로 인한 대선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 나가면은 저는 그 토론은 아무리 해도 그거는 방어적 수세적인 국면에 몰릴 수밖에 없어서 예. 이 부분을 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쯤 아마 정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게 해야 좀 약간 그 효과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여론에 대한 반향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마 빠르면 금요일쯤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의 당적 이탈 문제가 최종적으로 좀 결론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 1차 토론이 18일 그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시작되니까 그 전 그리고 이제 평일 기준으로 하면 금요일 금요일. 그쯤으로 보고 계신 건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탈당 여부는 본인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한테 일단 공을 넘겼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가 원하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다시 김문수 후보한테 또 공을 다시 넘긴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좀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도 비춰지는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윤 전 대통령 당적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상식적이지 않죠. 보통은 이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가 가는 데마다 저 질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못 합니다. 후보가 뭐 정책이든 비전이든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이든 이런 자기 주도적인 메시지를 가져야 되는데 계속 언론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질문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고 약간은 변명하듯이 절충하듯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초반에 사실은 굉장한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정리를 하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끊든 양당 간의 결정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늦어진 면이 있는데요. 더 늦어지면은 이제 더 캠페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최시영 평론가 말씀 주셨듯이 첫 TV 토론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고 모든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그 전에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근데 윤 전 대통령이 뭐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뭐 당과 후보 측에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칫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뭐 김문수 후보는 빅텐트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의 선거운동 참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내건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 중에 분명한 그 전제 조건 하나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당내 통합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이렇게 유보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좀 더 분명하게 그 관계 정리에 후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야 이게 확장성 있는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출당 이 문제가 오늘이 디데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이제 그 아까 평론가님 이제 금요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혹시 내일은 아닐까 목요일 왜냐하면 이제 내일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 지명자죠. 지명자가 내일 공식 임명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내일 무슨 메시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까? 저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일 비대위원장이 이제 인준을 받는 거잖아요. 전국위원회 열어서. 그러면 전 그 영향이 있을 거라 보니까 정식 임명됐기 때문에 출당을 요구하는 거, 탈당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고 그것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 날에서 목요일 날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 목요일 날 취임 일성으로 그걸 요구할 테고 그렇다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정도 숙고한 다음에 결단하는 형식,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의 얘기를 듣고 결단하는 형식 이렇게 가야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저는 주말쯤을 기점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만일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반면 빅텐트가 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는 선제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합류해서 캠페인에 다시 동참하는 그 정치적 효과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목요일은 이제 당의 대표 역을 하는 이제 그 김용태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얘기를 아마 화두로 던질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김문수 후보가 어떤 식으로도 중간 그 다리 역할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단하는 모습 보인다면 저는 이게 주말을 기점으로 여론 전환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이든 출당이든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되면 내부 통합과 외연 확장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 내부 통합이나 외연 확장을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나가 충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빅텐트는 고사하고 이 당에 어쨌든 이른바 한동훈계조차도 선거운동에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사실은 후보 본인이 나서서 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진즉했어야 되는데 워낙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 지지 기반에 의존해서 경선도 치르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쉽사리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여러 차례 공언을 했지만 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게 민주적 정당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 하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판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지지층에 기대해서 경선을 치렀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가 됐습니다. 후보가 되면 더 큰 대의를 생각해야 돼요. 자칫 그런 어떤 작은 의리 뭐 이런 거에 집착하다가 대의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이제 옆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당에서 좀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후보는 두루두루 통합하는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때 중요한 건 후보의 입입니다. 전부 국민들은 후보의 입을 쳐다보고 있어요. 과연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인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포켓 정당을 벗어난 그런 정당이 될지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과연 내일이라도 공식적으로 본인이 탈당을 할지 아니면 이제 형식적으로 당에서 요구하고 이제 거기에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할지 한번 내일이나 모레 한번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정계를 은퇴 선언을 하고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이 정치권에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픽도 준비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2번 탄핵당한 당과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이 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을 비열한 집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 싫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가 이를 다시 받아가지고 홍 전 시장한테 인성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릴레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래도 그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했었고 대선 후보를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에만 2번 갔던 사실상 당의 상징자본과도 같은 그런 분이신데 저는 미국으로 떠나신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과 당을 인연을 끊은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싸움이 될 것이다. 까지도 얘기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왜냐하면 당에 지금 그 말하자면 백척간두에 서가지고 김문수 후보 뭐 결국 겨우겨우 후보 자리 쟁취해서 지금 뭐 정말 정말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뭐 비열하고 정남이가 떨어지고 고쳤을 수 없고 차라리 좀 침묵하는 것이 나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 미국에서 저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전직 비대위원장이 또 인성운운한 건 이것도 나가도 너무 나갔다. 어떻게 하든 그래도 모시려고 하고 예우를 갖춰서 그다음에 공간도 좀 열어주고 저분이 SNS 좋아하시니까 SNS 상에서라도 조금 마지막에 보수의 집결이라든가 중도 확장을 위한 메시지를 좀
받아내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예. 저렇게 운운해버리면은 홍 시장이 제가 보기에 반응도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얘기를 또 꺼내들어도 언젠가 또 며칠 날 또 할 수 있는데 지금 정말 옆집에 지게작대기라도 도움이 돼서 갖다 써야 될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 원로에 대한 저런 표현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이 국민의힘이 좀 뭔가 조급하지 않나? 그다음에 뭔가 아직도 이렇게 좀 느슨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 권영세 이렇게 보면은 두 인물 모두 좀 이제 과한 표현들이 이제 오갔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거의 이슈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이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 단일화까지도 이게 단일화가 과연 이래서 될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그 배신감과 환멸감, 이게 이제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까지 했지만 여전히 그 앙금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너도나도 앞다퉈서 지금 홍준표 시장에게 구애를 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까지도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라고까지 이제 공개적인 이제 구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정계를 떠나서 국내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전 시장이 갖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TK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TK에서 영향력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은 무조건 홍준표 시장의 마음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읍소하고 설득하고 더 나아가서 사과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저 SNS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최악의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치 선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저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데 뭐 인성을 거론하는 게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당내의 친윤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듯 하더니 결국 한독수 추대론 뒤에 숨어서 어쨌든 본인을 기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주도했던 분이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고, 근데 이제 와서 홍준표 시장이 조금 가시돋친 말을 했다 그래서 인성 운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잘 못 깨닫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당연히 이준석 후보나 또 뭐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까지도 그 틈을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고, 홍준표 전 시장의 외곽 조직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도 하고 최근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국민의힘이 위기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를 자꾸 이제 단일화의 대상으로 놓고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에 흐르는 기류는 지지율에 따라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 힘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기류가 보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도 단일화를 정말 하고 싶다면 과거에 이준석 후보를 축출했던 행동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사과, 성찰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한동훈 전 그 대표가 내걸었듯이 비슷한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계엄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되고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나서 최소한 손을 내밀어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반 이재명만 내세우면 다 함께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과연 그게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표심에 지금 약간의 흩어짐,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요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볼 텐데, 우리 YTN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번 이 이야기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제일 오른쪽 그 수치를 보시면 이게 이번 5월 11일, 12일 거쳐서 조사한 건데, 이게 이제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수치죠.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후보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여주실까요? 가상 양자 대결로 하면 그 단일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재명 49, 김문수 38 이렇게 나오고요. 가상 3자 대결. 근데 요게 이제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 49대 24대 11 이렇게 나와서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만 놓고 보면 조금 이제 내려가는 수치로 볼 수 있고요. 요거는 가상 3자 대결이긴 한데 연령대별로 본 겁니다. 일단 20대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30, 김문수 21, 이준석 22. 20대 표심에서 확실히 이준석 후보가 많이 지금 이제 그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을 더 상위에서 지금 흡수하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는 갖고 있는 자신의 정당 지지율마저도 아직 최대한 흡수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 지리멸렬해 있는 보수층의 지지를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가져오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과반을 노릴 수 있는 지금 근거들 계속 마련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33, 최소한 30대 후반까지 지형을 넓히지 않으면은 보수층까지도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금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이 내용에 대한 반사이익을 아직도 얻지 못하는 지지층에 좀 역설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분석이고 두 번째 분석은 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중도층을 아까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보가 여기서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만일 이제 단일화를 할 경우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높이 보는 거는 만일 이준석, 그러니까 김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 표가 거의 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준석으로 단일화해버리면 김문수 표는 다 갈 수가 있는 그 지금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나중에 단일화 과정에서도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과연 시너지가 나느냐 마느냐에 대한 지금 부분들이 중도층의 저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물리적으로 그냥 합친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명분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해내느냐가 더 단일화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가 지금 여론조사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명 단일화라는 그 어떤 슬로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퇴행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내세워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화학적 결합이나 아니면 단일화의 시너지 이런 게 안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 단일화 혹은 이제 그 연합이라는 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가치에 기반해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승리하는 연합이 되려면. 근데 누구를 막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겠다. 굉장히 공학적인 데다가 퇴행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던 그 지지층은 단일화한다고 했을 때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로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단일화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의 지지 기반이 2030 젊은 연령대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정치공학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반명 단일화 그 이상의 어떤 뭐 가치, 비전에 따른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어쨌든 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반명 단일화만 그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는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고 그게 이기는 단일화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런 류의 단일화에 이준석 후보가 응할 리가 없다. 그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반감시키는 일이거든요. 이준석 후보 이번 대선만 하고 정치 그만둘 사람이 아니고 이번 대선 이후에 오히려 보수 재편에 키를 본인이 잡겠다. 이런 지금 야망을 갖고 있는데 저런 공학적인 단일화에 섣불리 응했다가 자칫 본인의 이제 미래 정치적 가치마저도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방식에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식 그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일화, 그거를 이제 강압적 단일화라고 표현하면서 청년층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아마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확신이 들면 먼저 연락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내일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내일 임명이 되는 순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또 단일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메시지를 낼지 지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요 법사위가 상당히 바빴습니다. 먼저 사법부 대선 개입 청문회 를 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이 이제 불참한 가운데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의회 독재, 사법 탄압 이런 팻말을 들고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희대 특검법 이건 좀 과해도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번에 통과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뭐 중차대한 허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중도층의 반감을 살 리는 없고 일종의 약간 협박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 대권을 잡으면은 뭐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조희대 특검법이 갖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유죄 취지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오히려 이제 민주적 통제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귀일이죠. 삼권은 하나로 존속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권의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입법 남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실 오늘 청문회도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특검법을 상정함으로써 저는 간을 보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렇게까지 이제 당은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후보는 뭐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득표를 많이 해서 이번 대선에서 이기면 아니 국민의 뜻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법부를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삼으려고 저는 당이 축적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당당하게 심판을 받아. 그러면 이걸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어서 하든가요. 이런 식으로 저는 등 뒤에서 사법부에 대한 것들을 엇박을 하면서 여론의 눈치도 살짝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온당치 못하고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면소 판결까지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서부터 대법원의 뭐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대법원 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도 정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통합과 중도의 메시지라면은 이재명 후보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딱 한마디로 제어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중도 확장에 도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늘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요거는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그런 법안이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잠깐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공직선거법 250조에 보면 그 허위 사실로 처벌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재산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허위 사실로 적시하거나 공표했을 때 처벌이 되는데 거기에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위라는 것은 사실 너무 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이재명 후보 사건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2015년도에 공직선거법을 한 차례 개정하면서 예전에는 인격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인격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논란이 굉장히 커서 그 인격이라는 조항은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유사한 그런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그 논의가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걸 이제 폐지함으로써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면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예 그 헌법 84조에 따른 이제 재판 정지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더 분명하게 어쨌든 이 지금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일단 입법적인 보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사위를 통과한 거잖아요. 법사위 통과했고 그 다음 단계가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정부로 넘어가서 정부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공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은 못하죠. 왜냐하면 이번 대선 전에 그 본회의가 안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류시켜 놨다가 저는 이제 본회의에 상정법안 해놨다가 본회의 열리에 통과시키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3가지만 짧게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요. 행위 빼는 거 이거 저 면소 판결 나잖아요. 이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존속돼서 이재명 후보가 만일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당선이 무효되면 그때 들어왔던 비용들 다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거를 재정적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이걸 개정했다라는 이해 충돌에 직면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야죠. 어떻게 한 당이 이걸 그냥 공직선거법인데 이걸 통해서 의원들을 뽑는 건데 어떻게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선출직을 뽑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단독으로 통과시킵니까? 세 번째는 또 하나 여기 행위 있잖아요. 행위가 지금 박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 학력 그다음 재산 이거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거는 검증이나 되는 거고 나중에 금방 또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행위는 내가 지난 4년간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한 걸 다 거짓말해서 의정 보고서에 넣은 거 이거 누가 그러면 잡아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 전략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이거는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여야 합의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보통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와서 다시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부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다음 대선을 통해서 정부가 바뀌게 되면 이게 그대로 그냥 통과가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법사위에서 바로 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나타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의원님 잘하셨어요. 좀 근데 귀여우시네. 그 방탄조끼까지 입고 오신 거 봐서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아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요즘 그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퍼포먼스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근데 뭐 사실 저 얘기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참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표를 얻기 위해서 방탄복 쇼를 하는 것 아니냐. 실제 대선 후보 경호가 아주 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위험이 있겠냐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됐건 뭐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오히려 그 우리가 대선 후보 경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호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회합니다. 그러니까 방탄조끼가 아니라 방검복이라도 입고 방탄유리라도 해서 대선 기간에는 어떠한 불상사도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 유세장에 손거울도 등장했고 방탄풍선도 등장했다던데. 예. 그 이재명 후보 신변 위협에 관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고 또 지지층의 그런 걱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평소보다 이 경호에 훨씬 더 이 주의를 기울이고 만전을 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이제 경호와 안전이라는 거는 이 대선 기간 중에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방비책을 세우고 대비하는 거는 저는 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복 그냥 입으면 되지 굳이 그걸 유세 현장에서 입는 모습까지 노출시켜가지고 그걸 통한 뭐 지지층 결집이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냐라는 비판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뭐 국회 와서 저렇게 퍼포먼스까지 하고 그러는 거는 요즘 여야 사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빚어지던데 어쨌든 안전에 관한 사항은 더군다나 실제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남은 20일 모든 후보들 안전하게 유세 현장에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지난달 2+2 회동 이후에 관세 관련 실무 협상을 이어온 한국과 미국, 모레 제주에서 중간 점검에 나섭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참석자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날 예정인데 이 관세 관련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힐 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이 제네바 협상 주역인 그리어 대표와 중국 리청강 부부장의 만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Sir, do you have a moment for a question? Just to me. How are the negotiations with Korea? 산업부 안덕근 장관과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중간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2+2 회동 이후 20여일 만에 고위급 접촉입니다. 당초 한미는 6개가량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18개 나라와 동시에 관세 협상을 벌이다 보니 작업반 구성 여력이 없는 상황. 한미가 작업반 구성 없이 분야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0분으로 예정된 이번 만남에서 얼마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영국에 이어 중국과도 90일 관세 휴전을 타결지은 만큼 우리 측에도 속도전 내지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선을 목전에 둔 터라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계속하지만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기조 아래 신중한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의존도가 높은 히토류를 지렛대 삼아 협상에 임한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서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나 조선업에서의 협력을 전략적 카드로 이용해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의 여파가 이미 수출 급감으로 가시화하고 있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예고돼 있어서 마냥 신중하기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통상장관 회의에는 에이펙 21개국 통상장관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관세 협상에 큰 장이 마련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제네바 협상 때 마주 앉았던 미국 리청강 상무부 부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추가談判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 언론과 야당은 중국과의 관세 합의를 사실상 트럼프의 패배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이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체질을 바꿔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투자를 유치해 제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되찾고 있다는 겁니다. So now we're tariffing them, and it's at a level that nobody's seen. It's a level that is making us a very much different country. And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룬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중 양국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협의의 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전면적 공급망 분리를 원하지 않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핵심 전략 산업에서는 디커플링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열고 더 많은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재균형이 꿈의 시나리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의 협상도 매우 잘 돼가고 있다며 대성 국면으로 접어든 한국을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South Korea is going through a governmental change, but before they went into the election cycle, the South Koreans came with very good proposals. 전문가들은 중국과 합의에 이른 건 다행이지만 남겨놓은 30% 관세만으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ich was a total embargo de facto on both Chinese exports to the US and US exports to China. This allows exports to happen, but at a higher price.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오락가락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번 달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어제 오전 큰 불이 난 경기 이천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는 경찰과 소방이 합동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이 물류센터 3층에서는 지난해에도 화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리튬 배터리 관리 부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불이 났던 경기 이천시에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위쪽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등 화재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건물 주변에는 화재 당시의 열기로 인해 떨어진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19시간 20분 만에 주불 진화는 완료됐지만 잔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왔습니다. 창고에 물품을 보관 중이던 업체 관계자들은 이런 현장 모습을 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기가 끊겨가지고 냉동창고 제품들이 문제라서 지금 물건을 다 빼고 있어요. 저희 제품이 한 200억 이상 갖고 있어서. 불은 건물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류센터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0여 분 만에 자체 진화됐지만 이번에는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경찰과 소방은 리튬 배터리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앞으로 합동 감식을 통해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실화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법무부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정직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술에 취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검사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김봉현 전 회장은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남호 검사를 포함해 검사 3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남호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99만 원 룸살롱 세트 등의 비판이 잇따랐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술자리에 합류해 머문 시간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나 검사가 받은 접대비는 100만 원이 넘을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겁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7달 만에 법무부도 나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 나 검사는 116만 3천 원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정직 1개월과 징계 부과금 349만 원을,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과 접대 추정 금액인 66만 원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수원지검 신모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 징계를, 기한 내 연구 결과를 내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정현 연구위원은 각각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정현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연관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는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인데 고용시장에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 명이 넘는 고용시장의 기둥,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12만 명 넘게 줄면서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넉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가 이어진 겁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63.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입니다. 서비스업과 보건복지 분야, 상반기에 집중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내수 지표인 건설업, 경제 활력을 보여주는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4천 명 감소하며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지난해 7월부터 10달째 줄고 있습니다. 수출 주력인 반도체는 취업 유발 효과가 낮고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 심리 저하, 지난해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 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명 줄면서 12달째 감소했습니다. 이상 한파로 농림어업 분야도 13만 4천 명,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15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5.3%로 12달째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4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7.3%로 석 달 연속 7%를 웃돌았고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부분의 고용 부진이 시차를 두고 연간 산업과 소상공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건설업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4조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반짝 해제됐던 여파가 본격화한 결과라며 5월에 이 영향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반짝 해제 여파는 예상대로 컸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폭증한 겁니다. 무려 5조 3천억 원이나 늘었는데 직전달 오름폭과 비교하면 7배가 넘습니다.
이런 급증세를 이끈 건 은행권입니다.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가계대출 오름폭이 5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 3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크게 늘었는데 시차를 두고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5월에 이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5조 원대로 상당폭 확대된 것은 2, 3월 중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 이는 지난 4월 금통위 당시 예상했던 수준이며 당분간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됐다면서도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오는 7월 규제 강화 전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요소로 꼽았습니다. 7월 이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몰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 수 있는 만큼 월별, 지역별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율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수차례 매각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됐던 MG손해보험이 결국 폐업 수순에 들어갑니다. MG손보가 문을 닫더라도 가입자 121만 명의 보험 계약은 새로 생길 가교 보험사에 조건 변경 없이 이전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직원들의 고용 승계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수차례 매각 협상이 진행되다 무산됐던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MG손보의 폐업 수순을 발표해 121만 고객의 보험 계약은 가교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100% 투자해 일종의 임시회사인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이 가교보험사에 MG손보의 보험계약을 1차로 이전한 뒤 1년 후 최종적으로 5대 주요 손보사에 다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보험계약자께서는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실 수 있으며 평상시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고객 입장에선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지만 500여 명에 달하는 MG손보 직원들 사정은 다릅니다. 가교보험사는 신규 영업 없이 기존 보험계약 유지만 하기 때문에 필수 인력만 고용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MG손보 노동조합은 금융위가 매각 대신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MG손해보험 직원들은 볼펜 한 자루라도 금융위원회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그 어떤 업무도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선언한다. 가교보험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5대 주요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이 순조로울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보험사 간 상품 구조가 달라 5대 손보사가 MG손보 보험계약을 나눠서 인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SK텔레콤이 다음 주 초부터 T월드 매장이 없는 도서 벽지에 사는 가입자에게 직접 찾아가 유심 교체나 재설정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 사업부장은 도서 벽지 거주 가입자를 시작으로 취약계층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틈타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황 및 대응 체계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오늘 전남 나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찾아 스팸 신고 동향과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네, YTN은 공동구매 등으로 사람을 유인해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팀미션 사기 범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팀미션 사기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 요청을 거절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미션 사기로 1억여 원을 뜯긴 A씨도 1,400만 원가량을 잃은 B씨도 사기라는 걸 알고 바로 은행에 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 된대요. 돈을 잃을 걸 알면서도 보냈기 때문에 법에 보이스피싱만 변제가 되지 그런 거는 변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지급정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범죄 계좌를 동결하고 피해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팀미션 피해자들은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보면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인데 팀미션의 경우 결국 사기였지만 자기 돈을 투입해 공동구매에 참여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계좌가 정지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거나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중고나라 사기 이런 것까지 다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경찰청 산하에 사기정보 분석원을 두고 각종 신종 사기 사건도 지급정지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이견으로 폐기됐습니다. 경찰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직적인 다중 피해 사기에 대해서도 계좌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심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YTN이 원내 정당 소속 대선 후보 3명을 상대로 지지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3%, 이준석 후보가 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자 대결로 압축했더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각각 49대 38%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3명으로 압축해 누구를 뽑을 건지 물어봤습니다. 이재명 46%, 김문수 33%, 이준석 7%가 나왔고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였습니다. YTN의 앞선 두 차례 조사와 비교하면 다른 두 후보와 달리 김 후보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념별 그 가운데서도 막판 결정권을 쥔 중도 성향 응답자, 이른바 캐스팅 보트로 한정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24%로 두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권역별로 봐도 지지율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순이었는데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만큼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4%포인트 앞질렀습니다. 나이별 조사에선 20대와 60대 이상 응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22%로 20대에서 약진을 보였는데 다만 3명 모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20%로 적지 않았습니다. 60대 이상에선 김문수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 범보수 단일화를 가정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구도로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이재명 후보와 붙여보니 49대 38로 이 후보가 11%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김 후보의 지지율은 4%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에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려간 48%를 얻었고 이준석 후보는 소폭 올라 25%를 확보했습니다. 중도 싸움에선 이재명 대 김문수가 54대 31, 이재명 대 이준석이 52대 27로 나타났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어떤 구도든 간에 뽑고 싶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83%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짧은 기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특성상 각 후보 캠프들은 이른바 자책골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성차별적 발언 등이 논란을 빚으며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동명이인인 김문수 의원이 논란의 발원지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군복무 경력 호봉 반영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겐 출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직접 나서 검토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명백한 잘못이라며 2차례나 사과했고 선대위 유세본부 부 본부장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또 논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함부로 개인적인 견해로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 주의를 좀 하게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항의하는 유권자에게 직접 사과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른 후보 캠프에선 이 후보 10대 공약에 여성 정책이 빠진 빈틈까지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고 그 진영에 있는 여성들은 아예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위선적인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다가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에 이렇게 조언한 겁니다. 벤지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좀 뽑았어요. 가락시장 홍보 대사님 임명장 하나. 지역에 다녀도 나는 안 보고 배현진 의원만 말해. 시장이 있는 송파가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의 도움을 받아보라며 내놓은 말인데 관련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성차별적 발언이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도 과거 논란이 된 김 후보 발언까지 소환하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봉건 시대나 있을 법한 여성관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대선에 출마한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선 전체 맥락을 보면 진위가 왜곡돼 전달됐다고 해명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논란이 커지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한데 조만간 여성정책 공약 패키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 우려가 계속되자 경찰이 유세 현장에 저격총 관측 장비를 투입하는 등 경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이동 경로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 행사장에는 경찰 특공대도 투입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을 지켜보며 경계합니다.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 특공대원들도 눈에 띕니다.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대거 투입한 후보자 전담 경호 인력인데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에게도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대선 기간 이전보다 경계 경호 인력을 늘렸지만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총기가 밀수됐다는 제보까지 등장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저격총 관측 장비를 투입하고 후보자가 참석하는 유세장 인근 건물과 옥상, 주요 이동로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사장별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한 안전 검측을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 처리반까지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도 대비해 전파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까지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후보자별로 경호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대선 당일에는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 저녁 8시쯤 인천역 앞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현수막을 훼손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격 합의한 115%포인트 관세 인하 조치가 약속대로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막혔던 양국 간의 무역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곳곳에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의 마트로 불리는 중국 저장성 이유 시장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지난 12일 미중 양국이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끊겼던 주문이 쇄도하는 겁니다. 昨天是收到这个关税降的这个消息之后啊，他立马第一时间给我打电话啊，他说最晚今天晚上就可以把订单安排给我们这边生产了啊，预计大概有2万条左右。 물류 창고를 가득 채웠던 미국행 수출품에도 다시 송장이 붙었습니다. 갑자기 몰린 해운 물량에 운임도 올랐습니다. 目前价格的话，基本涨幅一个大概在$500左右，因为在这个较紧绷行情里边，一定会出现这个供不应求。 중국 시각 14일 낮 12시 1분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125%에서 10%로 조정됐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관세 24%엔 90일 유예라는 조건을 달고 협상을 이어갑니다.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비관세 보복 조치도 없애기로 했지만 중단 또는 취소라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무엇보다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앞서 시행된 20% 펜타닐 관세는 그대로입니다. 당시 미국 석유나 농산품 등 특정 품목에 중국이 매긴 10에서 15% 보복 관세와 여러 비관세 반격 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美方以芬太尼为借口，对中国无理加征2轮关税，中方反制措施仍然有效。 꽉 막혔던 미중 무역에 숨통은 트였지만 여전히 곳곳에 불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는 18일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 광주에서는 다양한 추모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45년 전 시민들을 잡아가두고 고문하던 옛 상무대 헌병대를 복원한 곳에 작품 수십 점이 내걸렸습니다. 계엄군이 시민에게 발포하는 모습, 목숨을 건 구조 장면이 캔버스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머릿속에 각인된 그날 광주의 모습을 사실대로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역사 그림을 사실 있는 그대로 남겨야 되겠다 하고 시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게 한 점도 버티지도 않고 삐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를 재현했습니다. 5.18이 배경인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무참히 내리치던 진압봉, 사람들을 짓이기던 군화가 서슬퍼런 그때 기억을 되살립니다. 관람객들은 소설 속 글귀를 직접 손으로 옮겨 적으며 민주, 인권, 평화의 5.18 정신을 떠올립니다. 문구와 영상들이 전시물로 잘 전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감명 깊은 전시였고요. 필사 체험까지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5.18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자기나 밥상보 등 작은 천을 하나하나 이은 작품들이 전시관을 수놓습니다. 어머니들이 손 바느질로 이어 만든 조각보는 그 자체로 화합과 평화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작은 천도 모으면 이렇게 아름답거늘 이렇게 조각난 우리들의 마음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이어본다면 또 평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5.18 45주년을 앞두고 광주 곳곳에서 전시와 문화 행사가 열리는 등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최북단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죠. 의료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지역 군부대가 이 주민들을 위해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은 아이. 의사 선생님이 꼼꼼하게 진찰합니다. 팔목과 발목이 저린 어르신에게는 한방진료가 이루어집니다. 치과부터 이비인후과, 내과는 물론 한방진료까지 가능한 병원. 다름 아닌 육군 15사단 의무부대입니다. 지역에 민간 의료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나가야 했습니다. 불편이 컸는데 군부대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대대 2곳, 승리 봉호 의원이 민간에 문을 연 겁니다. 시골에 사는 관계로 저희들이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승리 의원이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약국이 없는 마을 사정을 고려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승인받은 뒤 약 처방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약 드시다가도 뭐 중간에 좀 뭔가 속이 너무 쓰리다든지 뭐 이상하게 뭐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이런저런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군장병은 물론 주민 건강까지 책임지느라 정신없이 바빠졌지만 오히려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고질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 질환들이 다시 오셨을 때 나아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주도한 격오지 의무부대 민간개방 시범사업으로 문을 연 지 벌써 1년. 지역 주민과 군인 가족 등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진료해 주었고 그에 대한 감사의 문자를 받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빠로서 부모의 심정을 느꼈고 우리 군이 의료취약 지역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5사단은 응급의학과 군의관을 상주시켜 응급실 운영을 보강하고 군 의무대를 추가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YTN 홍사옥입니다. 치열한 순위권 경쟁에 접어든 프로야구에 부상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각 팀의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늘면서 향후 순위 싸움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9회 초 투아웃 키움 박주홍의 높게 떠오른 파울 타구를 쫓던 LG 우익수 홍창기와 1루수 김민수가 충돌해 넘어집니다. 김민수의 머리에 무릎을 부딪힌 홍창기는 뒹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관중도 선수단도 모두 한동안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홍창기. 홍창기 선수가 지금 부딪히는 순간 안 좋은 예감을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붙박이 리드오프의 부상에 LG는 4연승을 거두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앞서 마무리 장현식이 등 근육 부상으로 4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는데 출루왕 홍창기마저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한화와의 치열한 선두 싸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G뿐만이 아닙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김도영이 돌아오자 나성범에 이어 선발 황동학까지 부상자 명단에 오른 기아는 외국인 타자 위즈덤마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좀처럼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서 순위 경쟁을 이어가는 롯데는 타격 1위 전민재가 머리에 공이 맞는 헤드샷으로 이탈한 뒤에도 타자 2명이 한 경기에 헤드샷을 당하는 아찔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은 눈앞의 팀 성적은 물론 팀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선수가 빠지는 게 그 선수의 기록만 빠지는 게 아니고 좋은 선수가 빠지면 시너지 악효과가 또 나는 거잖아요. 올해는 좀 유독 초반부터 좀 많은 영향도 끼치고 심각한 것 같아요. 아직 시즌 전체의 30%도 채 치르지 못한 상황.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올 시즌 프로야구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LG가 단독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LG는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12대 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LG는 두산에 진 한화를 제치고 열흘 만에 단독 1위로 올라섰고 5연패에 빠진 키움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33년 만에 12연승을 달리다 주춤했던 한화가 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화는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 1대 7로 패했습니다. 한현희의 호투를 앞세운 롯데는 기아를 4대 0으로 꺾었고 NC는 최정희 KBO 통산 501호 홈런을 때려낸 SSG를 6대 3으로 누르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안현민이 시즌 6호 홈런을 때린 KT는 삼성을 꺾고 6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골프의 살아있는 전설 최경주 선수가 SK텔레콤 오픈에서 역대 최고령 우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지난해 우승을 안겨줬던 기적의 아일랜드 홀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화제입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최경주와 박상현이 우승 트로피와 함께 지난해 운명을 갈랐던 18번 홀 그린 앞 작은 섬에 나란히 섰습니다. 연장 첫 홀에서 우드로 친 볼이 기적처럼 이 섬에 떨어졌고 절묘한 어프로치 샷으로 파를 지킨 최경주는 결국 생일에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공이 거기 섰나가 되게 궁금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니 스윙을 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만데 이 등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올해는 거기다 안 칠 것입니다. 평생 저도 잊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 하여튼 오늘 뭐 하면서 살짝 거기도 보기도 했고 나도 한번 쳐볼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 두 선수는 지난주 KPGA 클래식 챔피언인 배용준과 함께 이틀 동안 같은 조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올해 챔피언스 투어 상금 9위를 달리고 있는 최경주는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거리도 10야드 정도 더 늘었다며 대회 2년 연속 그리고 최고령 우승 도전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상금과 제네시스 포인트 등을 휩쓸고 리브 골프로 진출한 장유빈도 6개월 만에 나서는 KPGA 투어에서 최근의 부진을 씻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 시합에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또 그냥 잘 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저도 이제 열심히 쳐서 제가 그냥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이 밖에 과거 PGA 투어를 누볐던 배상문과 강성훈, DP 월드투어에서 뛰는 김민규 등도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서 샷 대결을 펼칩니다. 여자 골퍼 최나연과 이보미, 방송인 이경규, 전 프로야구 선수 이대호, 박용택 등은 개막 전 선수들과 자선 경기에 나서 상금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기가 지난해 거짓말 같은 우승 스토리를 만들어낸 곳입니다. 올해는 어디서 어떤 샷이 챔피언을 탄생시킬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9월 미국 현지에서 미국, 멕시코와 원정 평가전을 펼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시간 9월 7일 미국과 또 9일에는 멕시코와 만나는데 미국전은 뉴저지에서 치르기로 확정했고 멕시코전은 시간과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해외 원정평가전을 치르는 건 2023년 9월 영국에서 웨일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한 이후 2년 만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미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포체티노 전 토트넘 감독과 사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30도 안팎의 한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고 흐린 날씨 속에 서울 낮 기온이 19도에 머무는 등 때이른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부터 점차 비가 잦아드는 등 내리는 시간도 길지 않겠는데요. 다만 수도권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강원과 충북, 남부 일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7도, 부산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광주 23도,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도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중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고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